네, 일단은 저희 언택트 설명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저희 일단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고교학점제 검색하시거나 그리고 그 밖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뭐 발표는 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럼 고교학점제가 왜 생겨났고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서 어떤 입시에 어떤 지형 변화가 일어날지,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의 특성이 여기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역학관계에 대한 설명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요런 거 위주로 조금 후반부에는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음 좀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표에 떼어 드리긴 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어 두잉글리시 대표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 두잉글리시는 초등 전문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등부는 300 클래스라는 별도의 어 심화 몰입 중등 과정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두잉글리시는 좀 큰 틀에서, 그다음에 300 클래스는 중등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오랜 세월 동안 입시를 들여다보면서 이게 바람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 중간중간에 변화되는 변곡 지점에 대해서 다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고교학점제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처음 들어오던 14년 전부터로 거슬러 올라가지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까지 말씀을 드리기 힘들겠지만, 처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오면서 다소 조금,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오면서 조금 깨진 그릇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고교학점제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초등 저학년 때부터 3 년에 한 번씩 거대한 착각을 깨닫게 됩니다. 일단은 초등 저학년 때는 아이가 건강하게 좀 학교 생활 입학하고 학교 생활 잘하고 그러다가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말을 쪼끔씩 안 듣기 시작하죠. 그리고 중학교를 들어가는 또 3년 후가 되면 입시라는, 내신이라는 어떤 커다란 벽에 만나게 되고요. 그렇게 3 년을 또 사춘기와 중학교 내신하고 또 싸우게 되면 그다음 고등학교 1 학년 때 다시 또 거대한 착각에 또 깨닫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거는 교육 흐름의 어떤 난이도를 저희가 미리 예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예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반에서 4 등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못한다는 느낌은 안 받으실 거예요. 그 예전에 인원이 많던, 예전 저희가 학교 다니던 시기에는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대단히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학생 인원수도 적고, 그리고 어 아이를 선발하는 대학 입시에서도 그 과정이 까다롭고 다르기 때문에 반에서 4 등이면 실제적으로 인서울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다른 어떤 활동을 하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공부만으로 4 등을 한다고 그래서 인서울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수능 영어는 쉬울 것이라는 거대한 착각이 있죠. 수능 영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능 영어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드리기보다는 따끈따끈한 뉴스를 조금 같이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자, 요 이게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죠? 자, 이번에 고3이 치른 6월 모의고사인데요. 뭐 국어, 수학, 영어, 악몽이라고 인제 키워드가 떴고요. 1 등급 컷, 1 등급 비율 폭락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는 인제 좀 차치하고, 수학이랑 국어는 여전히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100명 중에서 1 등부터 4 등까지 그냥 1 등급 가져가는 거고요. 5 등부터 11 등까지가 2 등급 가져가고, 이런 그냥 상대평가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뀐 지 됐기 때문에, 절대평가는 그냥 90 점만 넘으면 그 인원이 몇 명이 됐든지 간에 다 1 등급을 가져가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이 명제 때문에 아이들도, 그리고 어머님들도 대부분 '영어는 쉬워졌다. 그럼 영어는 쪼끔 뒤로 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요.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도 만만치 않은 난이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공식 발표는 되진 않았지만 제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3%대 후반에서 많게는 4%까지인데 제가 볼 때는 5%에 근접할 것 같고요. 5%라고 해도 원래 기존의 상대평가에서 4%에 거의 육박하는 인원이죠. 그죠?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90점을 넘는 인원이 5% 미만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지난해는 영어 등급 비율이 10.03%였다는 점인데 이게 발표는 잘 안 났지만 평가원 내부에서는 대단한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성의 목소리는 난이도를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 달 지금 영어를 강력하게 세게 한번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본 거고요. 아, 그래? 이번에 그러면은 지금 올해 기준 고3 재수생들이 지금 한 4%에서 5% 미만이야? 그러면 어디까지 맞추냐면 7%까지 맞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의 선택지를 조금의 난이도를 섞어서 아이들 비율을 조정하는 걸 이번 9월 달에 하겠죠. 그래서 9월 달에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다시 한번 감을 보고 그런 다음에 실제 수능에서는 1등급 비율이 즉 90점을 넘는 학생 수의 비율이 7% 정도의 비율로 맞추겠다는 게 지금 평가원의 내부적인 목소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학교 때 절대평가라고 이해하는 100명 중에 90점이 60명이 넘더라도 그 60명이 다 A등급, 즉 1등급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시험 난이도를 조정해서 그 비율을 맞추겠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평가라는 평가 시스템만 바뀌었지 영어에 대한 난이도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저도 고3 수능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 내부적으로 선생님들끼리 시험지 분석도 하고 저희가 사석에서 나눈 얘기가 영어 이번에 6월 달 모의평 학평 그 학력평가가 어렵다, 쉽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더럽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명확하지도 않고 약간 멍한 느낌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안 볼 수가 있나요? 그거 역시 해결해야 되는 게 또 상위권 아이들의 또 어떤 숙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영어가 절대 쉽지 않다는 거 이 부분은 좀 명심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가 쉬울 것이라는 거대한 착각은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서두에 드리고요. 우리 아이가 상위 7% 이내에 가능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시고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5년이면은 뭐 요즘 너무 빠르잖아요. 시간이 아이들 크는 것도 너무 막 금방금방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올해 초등학교 6학년 기준으로 이하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이렇게 아래로는 이 다 고교학점제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고교학점제 시대를 맞이하는데 그럼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를 대비하려면 현행 대학 입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현행 대학 입시를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제한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명제 하나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대학 현행 입시는 상대평가를 베이스로 합니다. 그 상대평가를 베이스로 등급제를 부여합니다. 과목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그래서 각 과목별로 갖고 있는 그 등급을 다 조합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대학을 진학하는 시스템이 지금 수시 제도고요.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진학 계획이 서야 동기부여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제가 명제로 뽑긴 했으나 아이들이 꿈이 뭐 명확하게 서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자는 포커스로 봐야지 꿈을 설정하고 그거를 어떤 픽스, 어떤 정하자 이런 느낌의 방향성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생활기록부에 진로희망 계획서를 적어놓는 난에 1학년 때 의사라고 적었다가 2학년 때 교사로 적었다가 3학년 때 과학자라고 적으면 불리한가요? 라는 질문, 입시 질문을 제가 받는데 불리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대학에서는 이것을 평가할 때
왜 1학년 때 의사로 적었다가 2학년 때는 왜 바뀌었어? 3학년 때는 왜 바뀌었어? 이 바뀌었다는 포인트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꿈이 의사가 됐던, 꿈이 뭐 공무원이 됐던, 판사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어떤 직업이 갖고 있는 어떤 목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필드에서 그러면 학교 생활과 그 밖의 활동들을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과정을 보기 때문에, 스토리를 보기 때문에 이걸 뭐 바꿨다, 안 바꿨다, 이걸 유지했다, 이런 거에 대한 뭐 유불리는 좀 논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꿈은 바뀔 수 있어. 하지만 꿈이 뭐가 됐든지 간에, 꿈이 있든 없든지 간에 지금 너가 현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에서의 노력, 그런 것들이 잘 녹아들고 그게 생활 기록부에 잘 기록이 됐을 때 나중에 그런 것들의 맥락이 하나로 연결이 됐을 때 그것들이 평가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도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학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라."라는 것은 어떤 꿈을 설정하라라기보다는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어떤 노력의 일련의 과정들의 구체성을 조금 계획해라, 이런 걸로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초등 때 공부 습관을 반드시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모님, 어머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어머님들은 이렇게 시간도 내 주시고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거면 안 그러실 것 같지만, 제가 최근에 느끼는, 그리고 이 교육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저학년 때는 좀 놀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입시의 어떤 그 혹독함을 맛봤기 때문에 어차피 고학년이 되고 중고등학교 가면은 그 힘들 걸 알기 때문에 저학년 때 예체능도 시키고 놀게도 시키고 많은 아이한테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맹점이 있습니다. 아이의 학습관은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잡히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이미 잡힌 걸 가지고 쓰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공부에 대한 그릇을 잡는 거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양을 넣는 단계인데,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조금 마음을 좀 잡으신다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공부 습관 면에서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공부 습관이란 거는 많은 양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규칙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칙적이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잔소리도 저는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면은 일종의 교육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음소거로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일일이 다 보고 있질 못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시켜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잔소리도 꾸준히 매일같이 올바른 방식으로 하면 그것도 교육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공부 습관에 대해서 초등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나친 선행과 지나치게 좀 펼쳐져 있는 듯한 정리 안 된 학습 관계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학생부와 수능의 관계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을 비교를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부모님들이 경험을 못 해 배우셨기 때문에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능을 보지 않더라도, 제가 지금 음소거가 어느 분이 음소거가 안 돼 있는지, 네, 제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겁니다. 아이의 학교에서 생활을 일련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저기 옛날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 알고 있다. 뭐 추억에 돋으시나요? 자, 이 영화가 그 명제처럼 대학교는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 1학년 입학서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생활들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련의 뭔가 어떤 어 연계성이 안 맞거나 불성실하거나 이런 준비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결판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수능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을 봐야 될 텐데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거의 70%에 육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목표로 하나,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좌절을 하고 수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능에서는 또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재수생들과 싸워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실제적으로 되게 좁은 문이다. 그래서 최근 언론에서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수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확대할 것이다라는 그 명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고교학점제하고 상충되는 이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지금 올 6학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반반 비율까지 좀 하겠다고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켜볼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부에서는 다시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으로 나뉘는데요. 교과전형은 말 그대로 학업 성적만 우수한 걸 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종합적으로 모든 활동까지 보는 건데 특목자 사고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하고 일반고가 학생부 교과가 유리하다는 낭설이 있는데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대단히 제한적이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부 교과만으로 갈 수 있는 과는 없습니다. 수시에서. 그러면 현재 입시 체제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한양대하고 중앙대가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마저도 1등급을 3년 내내 다 맞는 1.0에 수렴을 해야 거기서도 인제 과목들 간의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합격생을 뽑는 어떤 치열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국의 일반고는 1,592개가 있고요. 그 외에 특목자 사고까지 하면은 1,700여 개의 학교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학교별로 전교 1 등만 해도 몇 명입니까 벌써? 대단히 많은 학생들이죠. 그러면 이 많은 학생들이 이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서울에 모든 학생 수를 더해도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모두 올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네, 음소거로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교과 내신 전형과 전공적 함량과 수능 과목 역량이 다 분리가 되고 그리고 지난 합격자 비율을 보면 수능으로 자사고가 13.9%가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는 현저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도 수능으로 대단히 조금 빈약한 부분이 좀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일반고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거의 가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폐지될 거라고 말씀을 지금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조금 헌법소원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씀드린 대로 일반고가 절대적으로 적죠. 물론 다른 학교는 거의 쓰질 않습니다. 굳이 활동도 좋은데 굳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특목자 사고에서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시대 그러면 2028학년도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 고1이 되는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는 해가 입학하는 해가 2028년도이기 때문에 2028 학년도에 대학 입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 고교학점제는 우리가 미국에서 다른 영미권 학교에서 고등학교들이 다 채택하고 있는 학점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대학교에서 그 강의를 듣고 학점을 취득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것 같은데요. 절대평가제로 일정 부분이 점수가 넘어가면 그냥 1 등급을 받는 체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 기준까지 192 학점을 취득하면 되는데 여기서 볼 거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통 과목은 1 학년 때 기초 수학 및 기본 학력에 대한 학문의 기본 내용을 대한 다루는 과목들을 보고 있는 거고 2 학년, 3 학년부터는 조금 거기서 그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과 그런 것들이 융합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일반고에서는 융합 선택 과목들은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 예를 들면 나는 경제 수학이란 과목을 너무 하고 싶어요. 수학도 좋아하는데 경제 과목도 좋아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경제학과를 갈 거야. 근데 우리 학교에다가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을 융합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문제. 우리 일반고 학교에서 경제 수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숫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게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경제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확보가 되냐? 이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융합 선택 과목은 사실은 신청은 받으나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교과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4년 전에 지역 간의 학교들이 특정한 선생님들을 공유하는 클러스터 제도를 들여오고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초반에는 좀 붐이 일었었으나 지금은 거의 뭐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 아이는 1 학년에 공통 과목을 하고 2 학년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할 텐데, 1 학년의 공통 과목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성취도별 평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1 학년 때는 2 학년 때는 성취도별 평가가 되는 거고, 우리가 공통 과목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석차 등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됐다고 그래서 다 절대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1 학년 때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이해하고 있는 석차 등급을 유지를 하고, 2-3 학년 때부터는 바뀐 체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 아이의 성적표가 1 학년 때는 1 등급, 2 등급, 3 등급 이렇게 석차 등급대로 상대 평가가 되고, 2 학년 때부터는 절대 평가로 뭐 90 점을 다 넘으면 그 숫자에 관계없이 다 점수를 잘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죠. 그러면 1 학년 때 석차 등급이 낮더라도 2-3 학년 때 성취도별 평가를 잘 받아서 대학교에 잘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유리함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대학교에서는 1 학년 때부터 3 학년 때까지 다 보는데 1 학년 때 석차 등급이 4-5 등급이었던 아이가 2 학년 때 성취도 평가가 A라고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성취도별 평가 A를 충실하게 잘했다고 평가할 것이란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거죠. 그래서 모든 출발점은 1 학년 때 성적이 지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학년 때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결정이 되어지고, 결정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1 학년 때 석차 등급에서 밀리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희망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꿈꾸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걸로 명제가 뒤집어져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공통 과목 석차 등급 있고요.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적 산출 예시도 이렇게 됩니다. 정치화법의 학점수가 4 개인데 4 점인데, 원점수가 85 점이고 과목 평균이 64.4 점에서 성취도를 B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B를 맞은 거는 지금 80 점이 넘어갔다는 얘기고, 그 전교생에서 80점 넘는 아이들은 30.9%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는 몇 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성취도 안에서도 그 우월성, 그다음에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는 평가하기가 불가능하다. 미수 어 잠시만요. 이거 보시면 지금 2025 년도 이후에는 지금 기존에 지금 2 등급이 60% 미만이었는데 이것조차도 쪼갰습니다. 40에서 60% 미만을 E로 잡고 40% 미만은 I. 실제적으로 C, D, E 없겠죠.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A, B, 일부 C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정도로 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과목 수를 좀 보시면 일반 선택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요 부분. 진로 선택은 더 심화돼 있죠. 융합 선택은 이렇습니다. 왜 지금 융합 선택의 이름만 보셔도 인공지능 수학, 여행지리, 융합과학, 융합과학탐구, 실제적으로 신청을 받아도 학교에서 소화낼 수 있는 역량이 실제로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맹점이 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거는 성취도를 평가된 과목을 어떻게 정량 평가할 것인데, 지금 요런 시스템에서 정량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저희가 입시를 들여다보고 있는 저희 전문가들도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성적 반영 비율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성취도를 A, B, 그래서 A는 10점, B는 9점, C는 8점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학교마다 이거는 다르게 발표를 할 거니까요. 자, 성취도를 분포 비율로 반영한다. 예를 들면 성취도 A를 받았는데 10점이라고 하고 성취도 비율을 20% 한 다음에는 그렇게 산술 비율로 해서 8점으로 한다. 그래서 약간의 그 표준 편차 공식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원점수를 등급화 반영한다. 90점에서 1등급, 80점에서 2등급.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자르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원점수와 과목 평균 점수, 성취도를 활용한 점수와 반영. 조금 더 디테일한 방식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점수를
발표하는. 연세대에서 쓰고 있는 Z값이란 게 있는데 Z값이 사실은 여기에 쪼끔 더 가장 디테일하게 받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원 자격 부여와 가산점 부여해서 인문계열에서는 진로 선택 교과를 사회 두 과목 이상 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방식. 자연계열에서는 진로 선택 교과 이렇게 수학 한 과목, 과학 두 과목을 이상 해야지 가산점을 주는 방법.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너무나 유불리만 따져서 선택 과목이 편중 형성을 막는 것을 어 막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가안들만 좀 나온 학교가 좀 있고 서울대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입시는 서울대가 발표를 한 이후에 서울대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을 연세대와 고려대가 받아먹으려고 입시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들이 또 그러면 연세대, 고려대에서 조금 빼먹을 수 있는 애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받을까라고 입시 요강을 좀 짜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서울대가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연세대가 발표한 어 연세대가 발표한 요강 가안은 이렇습니다. 자, 전교과에서 1 단계는 교과 100으로 하고 그다음에 반영고과 A 성취도를 보고요. 국영수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율을 30, 50, 20으로 한다. 그러면 진로 선택에서도 조금 유의미 있게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교과들을 다 한 다음에 최대 감점 요인까지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면접에서 40%인데 그러면 연세대를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아이들이 모집이 됐을 때 그러면 실제적으로 1 단계에서 통과돼서 2 단계로 올라가는 아이들은요. 사실은 교과 점수에 대해서는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결정나느냐? 면접에서 결정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될수록 면접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 생활기록부에서 세특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점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고려대는 교과를 80 하고 서류를 20%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서류를 20% 한다는 얘기는 자기소개서 빠지는 상태에서 서류가 들어가면 그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그 생활기록부가 대단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맥락과 숨어 있는 뜻을 좀 보면 그럴 것 같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비율을 고려해서 환산 점수를 9 단계로 변환 석차 등급하겠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면접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과 80점을 구분을 짓기가 힘들기 그렇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고 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공통 과목에서 1 학년 때 1 등급을 목표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성취는 A가 필수여야지 그나마 지원이 가능하고 아이들 얘기로 비벼 볼 수 있겠다.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정확한 진학 계획을 바탕으로 그 밖에 비교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선택 과목 성적 관리가 필요한데 당연하게 종합 전형도 공통 과목의 1 등급 그다음에 전공 과목 선택 과목의 성취도가 A가 필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똑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똑같이 준비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1 등급의 상위권 아이들은 교과 전형을 할지 말지 유불리를 따지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면서 교과 전형을 선택사고로 뒀습니다. 반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할 수 있는 애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할 수 있는 1 등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택 안 할 가능성이 많지만 할까 말까 그냥 선택 사항에 넣는 것이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할 수 있는 애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거를 타진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아이는 아까 아이들 최대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중앙대와 한양대. 떨어질지 붙을지 미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수능이 한양대를 웃도는 점수가 나온다고 하면 이 아이는 교과를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수능으로 몰빵을 합니다. 실제. 자,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수능이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일단은 안전판으로 붙을진 모르겠지만 중앙대와 한양대를 지원을 해 놓고 그다음에 다른 것을 좀 생각해 보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들어가는 문도 적고 뽑는 것도 적기 때문에 종합 전형을 전형에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수능은 어떻습니까? 수능에서는 지금 이 과목들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요 과목들이 지금 수능에서 보는 겁니다. 자, 독서, 문학 들어가고요.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와 매체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매체를 공부해야 되는 양이 화법과 작문보다 거의 두세 배 양에 이르기 때문에 상위권 아이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합니다. 그럼 뭘 더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유리한 거 없습니다. 그냥 점수를 더 잘 맞을 수 있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자, 수어 1, 수 2까지 기본으로 하고요.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기하 중에 3개 중에 택일 하게 됩니다. 보통 수학에 자신이 없는 문과형 아이들이 확통을 하고요. 확률과 통계를 하고, 그리고 이과 아이들이 미적분과 기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게 더 유불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확률과 통계를 하면 지원을 할 수 없는 과들, 공학 계열 과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이과생들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들어가고요. 문과 계열 애들은 확률과 통계를 들어가는데 뭘 더해서 유불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좀 더 자신 있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초에 이게 발표가 됐을 때 미적분과 기하를 두고 봤을 때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과 공과 계열의 애들은 기하를 선택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대부분의 중위권부터는 다 미적분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초상위권부터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이과 계열은 미적분을 선택하는 쏠림 현상, 그다음에 문과 계열은 확률과 통계로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기하는 선택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없고 그냥 내가 잘 맞을 수 있는 점수를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기하보다는 미적분을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밖에 빨간색으로 글씨되어 있는 부분만 수능에서 선택 과목 또는 필수로 봐야 되는 과목들이다. 자, 수능 위주 선발이 40% 유지가 될까? 사실은 좀 미지수죠. 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고교학점제 취지. 이게 고교학점제 취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올바르게 확대시키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다시 고교학점제는 뭐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늘리자고 하는 고교학점제 취지인데 거꾸로 수능을 늘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줄이자는 겁니다. 근데 고교학점 전형은 들어온대요. 말이 어폐가 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안 맞아요. 수능은 늘릴 것 같으면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 안 되고요. 고교학점제가 취지가 전면이 될 것 같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나면서 수능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수능도 늘린다면서 고교학점제도 들어온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서울대의 선택이 좀 중요하다 입시에서는. 자, 수능 모든 절대 영역의 절대평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행은 여고와 한국사 제2외국어만 절대평가고 나머지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미래형 수능 도입이 논의가 착수가 됐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항상 저희 학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서술형, 영작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베이스의 어떤 수업 모듈에서 얻을 수 있는 발표 능력인데 지금 발표는 봐야 되겠지만 수능에서도 조금 서술형 베이스로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논의가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1학년 때 석차 등급에 따라서 교과 전형으로 갈지 종합 전형으로 갈지 수능으로 갈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권에 있는 학권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권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교과 전형을 좀 던져 놓고요. 종합 전형과 수능을 두 개를 무게추를 둬가면서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도권 내에서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지역권 내에서 경기권에서 서울권에서 학교에서 1등 하는 아이랑 지방권에 있는 학교에서 1등 하는 아이랑 실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등급은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은 경기권에 있는 아이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뒤집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누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1 학년 성적에서 상위권 대입이 결정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진학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1 학년부터 석차 1 등급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걸림돌이 뭡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입니다. 자유학년제라는 말이 잘못 들어와서
모든 아이들이 자유를 누리려고 그럽니다. 자, 자유를 누린다는 거는 옆집 친구도 앞에 있는 애도 "내 친구들 다 학원 안 다니는데 왜 나만 학원 다녀야 돼?" 라고 엄마한테 항변을 하고요.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논리는 겁니다. "어차피 시험도 안 보는데 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말에 어머님들은 넘어갈 수도 있죠. 어차피 시험 안 보는 건 맞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사실이긴 하나 진실은 아니죠. 시험을 안 본다는 것뿐이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안 본다는 것뿐이지 학교에서는 평가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수행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수행평가는 그 각 과목 간에 아이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쪽지 시험 또는 모든 발표 그다음에 주제를 중심으로 아이가 준비해서 발표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아이가 선생님들한테 단순하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 과정의 일련의 과정들을 어떤 기술을 당하게 됩니다. 기술을 당한다는 얘기는 기록을 선생님이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1 학년 때부터 입학부터 계속 이루어지는데 아이들은 시험을 안 본다는 이유만으로 자유학년들을 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중학교 2 학년 때 첫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순간 학습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 보니까 덜컥하고 인제 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인제 학원을 갑자기 알아보고 막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1 학년 때의 학습 그릇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쌓여서 중학교 2 학년을 대비를 해야지 1 학년 때 좀 놀다가 2 학년 때 갑자기 하면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을 3 학년 때 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자유학년제 활동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행평가의 일련적인 그 노력의 과정들 그리고 중학교 2 학년부터 보는 중간기말고사의 어떤 점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점수가 갖고 있는 의미를 봐야지 점수가 됐다 안 됐다를 가지고 고등학교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가 어떤 학교를 어떤 형태의 학교를 가야 될지 선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단순하게 "공부 잘해. 못해. 성적이 이래. 과목 간의 성적이 이렇다."는 어떤 숫자만으로 가지고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초등학교 6 학년은 그럼 뭘 해야 되냐? 목표 대학 학과 한번 알아보면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알아보면 좋냐면 아이한테 정보를 주고 아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유불리를 따져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입시라든지 그 밖의 것들을 같이 공부해 보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되면 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고3 아이들도 그리고 음 어머님들도 입시 컨설팅을 오시면 너무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옆집 아줌마요. 이 정요 중요하지도 않고 편향된 어떤 정보들을 막 취합을 해서 그걸 아이들한테 잘못 인제 투입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일이 없으려면 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관심을 갖고 어떤 배경 지식 쌓듯이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교에서 5 학년 밑으로는 다양한 독서라든지 그다음에 경험, 특히나 이과 계열의 특징이 좀 보이는 도드라지는 학생들은 영재 교육을 도전하는 걸 절대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거기서 결과가 어떻게 되고 안 되는 거는 다른 문제지만 보통 초등학교 4 학년, 5 학년 때 영재교육원을 도전하면서 아이가 많이 성장되는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추천할 만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 습관을 형성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주요 교과, 심화학습과 저는 선행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행은 아이한테 태도를 안 좋게 할 수 있어요. 선행과 심화는 구분돼야 됩니다. 선행을 어설프게 하면 태도가 안 좋아집니다, 아이들이. 왜? 알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심화란 걸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겸손해집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위험한 독단에 빠지죠. 하지만 많은 책을 읽은 사람들은 항상 본인이 맞았는지 안 맞는지에서 되돌아보고 의문을 던지는 그런 습관이 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행을 하라기보다는 심화학습을 하라고 모든 학생들과 어머니한테 말씀을 평소에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고등과정에 대한 완벽 예습이 있습니다. 고등과정에 대한 예습을 해야 되는 얘기는 고등학교 가면은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어지간한 공부 능력 가지고는 이걸 쳐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완벽하게 예습을 좀 하고
심화할 수 있는 부분은 선택적으로 심화를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선행이 갖고 있는 단어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초등학교 때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 습관 형성되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중등과정 예습과 그다음에 과정 예습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과정 예습이란 거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중등 과정을 예습하라는 얘기는 중등에 대한 내용을 예습하라는 것보다는 중등 과정을 답습해라. 중등 과정의 대부분은 뭐예요?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갑작스럽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초등학교 내내 문제 풀기 위주로 옛날에 저희가 공부하던 방식으로 그래머라든지 그 밖에 문제들을 풀었던 아이들가 중학교 가가지고 수행평가를 하는데 이제 말하기 발표 시간이래. 말하기 발표하는데 주제는 어떤 거가 있고 이 주제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사춘기까지 온 아이가 갑자기 이거를 잘할 어떤 재간이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몸에 약간 배듯이 습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과정에서도 조사하고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과정, 그 프레젠테이션이 사실은 중등 과정을 예습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프레젠테이션을 베이스로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서 인제 어머님들이 질문을 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중등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등 대비는 그 어머님들 머릿속에서는 문법이에요. 그래머. 그 지긋지긋한 그래머. 문법을 한다고 해서 중등 대비를 잘한다는 명제는 쓰지 않습니다. 물론 중등 대비를 잘하고 중학교에서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래머가 정리는 돼 있습니다. 다시 그래머를 한다고 해서 중등 대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등을 잘 해결하는 아이들은 그래머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머를 중등 스타일에 맞게끔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래머를 3권을 풀고 띄었다고 한들 이걸 가지고 수행평가에서 활용해서 라이팅을 하고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현재 완료의 4가지 용법을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이 아이가 그 4가지 용법을 적재적소에 맞게 잘 써서 전달하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머를 준비한다는 거는 조금 더 과정에 맞게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문제풀이를 많이 하고 그 문제를 맞았다라는 것만으로 한다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셔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하는 학습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어머님들도 아이를 24시간 내내 감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부터 더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사설평가 및 경시 등으로 객관적으로 위치 파악하는데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교과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것들 외에 그다음에 학원에서 하는 것들 외적으로 토셀이라는 EBS 인증 시험을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레벨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보는 학원들이 있어요. 자, 레벨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편향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두 잉글리시에 3년 다는 아이가 두 잉글리시에 1년 다니는 아이보다 더 잘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게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인증 평가의 어떤 기준에 벗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배운 거 학원에서 커리큘럼은 커리큘럼대로 가고 그거와 별개로 인증 시험을 객관적으로 꾸준히 보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EBS, 토셀을 따로 보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수업 시간 내에 토셀에 대한 시험지 분석이라든지 토셀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중등과정 예습이라는 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 시대 정확한 대입 전략을 세우는 거 한번 하나랑 그다음에 목표 대학과 학과를 선택으로 진학 전략을 계획해야 되는 거. 진학 전략을 계획해야 되는 거는 어떤 키워드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의 일련 노력을 어떻게 계획하고 그거를 어떻게 수정해 가면서 할지에 대한 어떤 노력, 과정들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 매일 꾸준한 학습량으로 자기주도 학습량을 키워야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혼자 독서실이라든지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는 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많은 상위권의 학생들을 제가 보면서 이 아이들 과외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원도 다닙니다. 심지어는 멘토링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인강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이겁니다. 자기주도 학습량을 키우라는 거는 아이 스스로 또는 아이가 아직 부족하다면 어머님이 아이를 잘 파악해서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이가 리스닝이 부족해? 리스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줘야 된다. 자, 엄마, 저 이번에 수학에서 2차 방정식이 좀 어려워요. 2차 방정식만 볼 수 있게 인강을 준비해 주세요. 인강을 처음부터 다 볼 필요 없는 거죠. 그냥 2차 방정식에 대한 단원만 선택적으로 취합해서 보는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자기를 스스로 객관화시키고 부족한 거를 채워가는 그 과정을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라고 하는 거지,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하는 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함의를 조금 다른 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중고등 영어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부분의 사실과 진실 다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고등 영어 쉽지 않습니다. 중등 영어는 좀 쉽다고 할 수도 있죠. 본문 외우면 잘 볼 수 있는데 본문 외워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 영어 쉽지 않고요. 수능 영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다는 오해 버리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부분의 사실. 중학교 때 영어 점수를 90점 넘는다고 해서 고등 영어 잘할 것인가?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중학교 90점 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4등급, 5등급을 받습니다. 평가 체제가 다르고 시험 난이도가 다르고 시험에 대한 범위,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령에 대한 어떤 부분의 사실을 조금 캐치할 필요가 있고, 진실은요. 그래머를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좀 밸런스 있는 영어가 좀 필요한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머 문제 풀고 맞고 틀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독해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독해력에서 문장 그다음에 패러그래프를 읽고 해석을 지나치게 하는 거. 해석을 지나치게 한다는 거는 해석을 해봐라고 시키고 아이가 그냥 완벽한 한국어로 해석을 읽거나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석이 아니라 일종의 번역이죠. 일종의 번역이기 때문에 자꾸 영어를 보고 한국말로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어머님들이나 그 다음에 경험이 좀 떨어지는 선생님들한테는 아이가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직관적이잖아요. 너 해석 잘하네? 너 그래머 맞았네? 너 이거 되게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확히라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영어는 정확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글들을, 자, 음속어로 해주시고요. 자, 많은 글들을 빠른 시간 안에 숲을 보는 게 사실은 고등 영어와 그리고 수능에서 요하는 자세거든요. 그런데 너무 나무만 계속 보는 것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숲으로 가는데 제한적으로 좀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무를 볼 줄 알아야 숲을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숲을 보는 게 돼야 나무 보는 것을 제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숲을 보면서 시간을 가져가고요. 시간에 대한 그 효율성을 가져가고요. 중간중간에 문제가 잘 안 풀리거나 아니면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때 줌인을 해서 그때 나무를 보고 다시 줌아웃을 하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매번 나무를 보면서 숲을 이해하는 거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등학생들을 제가 수업을 할 때 영어에 대한 수업보다는 비문학 수업 같은 국어 수업을 하는 이유가 맥락과 흐름을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거든요. 글은 막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취지를 갖고 썼기 때문에 미리 예견하고 있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게 사실은 중고등 영어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맥락과 행간을 이해하는 독해력을 키우는 게 첫 번째고요. 나의 글쓰기 연습을 통해서 영작 서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워크시트를 가지고 아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맥락에 맞게끔 글쓰기를 계속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상대방한테 잘 전달하는 과정, 주제 발표를 통해서 수행 평가 능력을 체화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해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몸에 배워야 되는 거. 몸에 배워야 부지부식간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유가 생겨야 점수가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 보자, 체험하자가 아니라 체화하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1, 2학년 때는 절대적으로 이 세 가지가 절대 중요하다. 단순하게 문법만 막 이렇게 막 몰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정말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화살표가 반대로 돼 있는 거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화살표가 없는 거는 같은 맥락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퀄이 돼 있는 부분은 그냥 그게 곧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고교학점제 어디랑 반대된다고 그랬어요? 정시 확대랑 반대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정시 확대를 하면서 고교학점제를 하겠대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교학점제만 보면 그런 것 같고 정시 확대만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정시 확대는 고교학점제가 배치되는 예입니다. 뭐 정확하게 5대 5로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 정책 자체가 맞지는 않고 거기서 우리 아이가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죠. 반을 몸을 50대 50으로 나눌 수 없듯이 어디에 더 유리한지를 선택을 해서 빨리 거기에 맞는 학습과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포커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상관관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13년 내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담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대에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고려대에서 처음 들어왔습니다. 고려대에서 들어왔고 그게 확대가 돼서 서울대가 받아서 서울대에서 그걸 발달시킨 건데요. 이거는 미국에서 브라운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모든 대학들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체제긴 하지만 브라운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이 파견이 돼서 와서 가르쳐 주고 간 거예요. 그때 뭘 가르쳐 줬냐면 이걸 하려면 아이들의 활동들이 베이스가 되고 내신에 대한 학업에 대한 비중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고교학점제를 같이 시행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어 그 학교 분위기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는 그대로 뺀 채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틀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과도한 내신 경쟁, 과도한 비교과 경쟁, 봉사활동을 과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편중 현상이 일어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약간 기형적으로 발달했거든요. 이거를 막고자 최초에 기획했던 취지대로 고교학점제를 들여오겠다는 건데 그러면 정시 확대를 늘리면 안 되죠. 제가 하는 얘기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 특목자 사고가 절대적으로 유예거든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는 곧 학생부 종합전형이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목자 사고에서 절대 유리하고 일반고에선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럼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 정시 확대를 늘리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고교학점제랑 특목자 사고랑 들어오는 시점이 언제예요? 2025학년도. 언제 특목자 사고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까? 2025학년도. 왜?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려면 특목자 수가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그래도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상관관계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정시가 고교학점제는 배치되지만 고교학점제가 지금 현행에서 들어오면 특목자 사고는 날개를 달 겁니다. 왜냐하면 고교학 특목자 사고에서는 항상 그 유불리가 걱정이 되거든요. 내가 공부를 중학교에선 전교 1등 했는데 내가 용인외대 보거나 그다음에 하나고를 갔을 때 대원외고를 갔을 때 내가 등급에 밀려서 4등급, 5등급 하면 어쩌지? 그럼 나는 서울대 못 가면 어쩌지? 이런 고민이 있어서 특목자 사고를 가서 뱀의 꼬리를 할래? 아니면 일반고 가서 일반고 가서 뱀의 머리를 할래? 아니면 특목자 사고 가서 용의 꼬리를 할래? 이런 고민들이 수년간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서 특목자 사고가 유지가 되면 이런 고민이 없어지죠. 그냥 무조건 특목자 사고로 가는 게 100% 유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학년도에 이 부분이 고교학점제와 특목자 사고는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특목 들리세요 이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제가 중간에 쳤나 봐요. 어 제가 하나고까지 들으신 것 같아요. 하나고나 용인외대부고 이런 학교들을 지원을 하거나 특목자 사고를 지원할 때 항상 고민되는 지점이 이거였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특목자 사고 가서 내가 좀 등급이 밀리면 어쩌지? 그러면 일반고 가서 좀 1 등을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당연히. 왜냐면 유불리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어 지금 현행에서는 그래서 내가 특목자 사고 가서 용의 꼬리를 할 건가? 일반고를 가서 뱀의 머리를 할 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특목자 사고가 폐지가 안 된 상황에서 들어오잖아요. 아이고. 고교학점제가 특목자 사고가 폐지가 안 된 상황에서 같이 들어오면 2025년도에 그럼 특목자 사고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특목자 사고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유불리를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가 가지고 고교학점제에서 어쨌든 평가만 어느 정도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 학년 때 등급제에 대해서 4 등급을 먼저 어쩌지? 관계없죠. 왜냐하면은 대언해고 용인외대부고 하나고에서 4 등급을 받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그 학교에서 버텨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고교학점제와 특목자 사고는 같이 손만 져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2025년도에 특목자 사고를 외고 국제고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이 고교학점제랑 맞물려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런 상관관계를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게 뭐가 뭔 소린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정도 설명하면 고교학점제가 왜 들어왔고 그다음에 왜 생겨나고 그럼 특목자 사고를 왜 없애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어 그 얘기 있죠. 동시 진행돼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특목자 사고가 지금 헌법소원을 내고 있고 많은 부분이 지금 교육부가 패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류가 된 것도 있고 지금 좀 많은 것들이 딜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2025년도에 잘 될지 안 될지. 그러면 제가 질문을 했죠. "특목자 사고 준비해야 돼요 말아요?" 해야 되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되고 일단은 그때 상황 봐서 판단은 그때 하는 건데 일단은 하는 겁니다. 특목자 쓰고 준비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심화부터 예행 연수까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지 그다음에 유불리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겠죠. 어차피 특목자 사고 없어질 거니까 나 일반고 준비해야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 같이 뭐 심적으로나 아니면 다 같이 스카이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요. 제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Q&A입니다. Q&A인데요. 많은 양을 제가 또 1 시간 안에 하려다 보니까 조금 바쁘게 왔는데 음 제가 질문을 좀 공통적으로 되는 거는 제가 빼고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좀 해결될 문제도 조금 빼고 좀 같이 나눌 만한 것만 제가 읊어 드리면서 좀 할게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음성으로 푸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300 클래스는 무엇인가요? 네. 300 클래스는 두잉글리시에서 하고 있는 중학교 심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부 프로그램을 300 클래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제가 장면 센스가 없어서 장명을 왜 이렇게 졌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숙제 말고 숙제하고 공부는 다른 거니까요.
공부란 거를 정말 하루에 3 시간씩 100 일을 하면 누구나 상위권 우등생이 되지 않을까? 뭐 상위권 우등생이 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겪은 아이의 어떤 자기 효능감, 성취감,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의 어떤 내재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그게 공부로 이제 연결되는 진로가 됐던, 아니면 공부하고 연결성이 좀 떨어지는 진로가 됐던, 정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루에 3 시간은 우리 100 일씩 공부해 보자. 그래서 그 공부 프로젝트의 의미로 제가 300 클래스 3 포인트 100 이란 거를 제가 한번 정해 봐서 지금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등부 프로그램은 지금 일부 경험해 보신 어머님도 있으시겠지만 대단히 밀도 있게 공부를 좀 많이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효율적으로 시키면서 아이들이 좀 어 빨리 고등 대비를 중학교 3 학년까지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좀 달리는 편이고요. 좀 파생돼선 질문 하나를 더 논하면, 왜 두 잉글리시는 고등부가 없죠? 고등부가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 양심에 찔려서. 고등부 수업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부 자료 저 많고요. 그리고 고등부 수업하면 실질적으로 재미도 있고, 그리고 수월합니다. 제가 7세 수업도 해요. 수능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7세 아이들 "What is it? Where is it? What color do you like?" 이거보다 아이들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7세 아이들은 가르치는 게 아니죠. 거의 그 보모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아이들을 놀아 주고 분위기 살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주가 돼서 그 체력적으로는 훨씬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부 수업을 안 여는 이유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돼서도 아직도 공부에 대한 체계도 없고 공부 능력도 없고 습관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저 학원에서 준비해 주는 자료를 떠먹기 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국영수 학원을 3 과목을 일 주일에 주 2 회씩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학원만 정정긍긍하고 숙제만 하다가 고교 생활을 끝낼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입시가 정확히 될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고, 거기에서 오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래, 내가 초등부터 아이들 만나서 이 아이들 중학교 3 학년 때 고등부 끝내자. 끝내주고 내가 졸업시킨다는 마음으로 고등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어머님들도 같이 생각의 궤를 같이 하고 아이들을 같이 독려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등부가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대입 대비 위한 정보와 학업 교육에 관한 컨설팅을 의뢰하신 분 있으세요? 음 저한테 하셔도 되고요. 아, 저보다는 다른 분을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올 만한 유명하신 분들 제가 다 연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신 분들 다 연결시켜 드릴 수 있고요. 다 연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올리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관심이 없거나 쪼끔은 좀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괄적인 내용만 주에 1회 또는 2 주에 한 번씩 제가 올려 드리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정보가 있는데, 고 정도 하다가 추가적으로 더 의뢰하신다 그러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릴 수 있고요. 고교학점제 준비 다 했고요. 어 영어 난이도 절대평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 전면 실시되는 2025 년도에 고3인 학생, 그러니까 이제 현재 중2네요. 중2는요 고교학점제를 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를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교과목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지금 중학교 아이들도 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상대평가 기준으로 그 과목들을 해결해야 될 텐데, 공부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더 해야 되겠죠.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고교학점제라는 어떤 시스템 면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점진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한 거는, 그 고교 학점제 시스템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맥락과 그다음에 그 과목들이 갖고 있는 연계성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어 고등학교 3 학년부터도 순차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졸업을 한 아이들은 지금 현재 고교 지금 어
학교 교과목 시스템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문법식 영어, 구문 독해, 원어민 토플식 영어, 중고등 입시에서 가장 필요한 거. 이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공유를 지금 이거로 돼 있죠. 자, 일단 제가 토플을 좀 설명드릴게요. 토플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토플. 어, 토플은 보통 IBT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베이스로 쓰는 겁니다. 인터넷 베이스로 시험 보는데요. 그래서 모니터를 보고 문제를 푸는 시스템이고 120점 만점입니다. 제가 사실은 따로 준비를 못하고 이거를 그 바로 보면서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서 하는 건데 준비를 안 했다고 그래서 정확하진 않은 건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토플을 실제적으로 보신 분들은 토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토플은 보세요. 토플은 두 개의 지문을 띄워놓고 한 지문당 17개에서 19개의 문제를 풉니다. 자, A4 용지 기준으로 긴 지문을 하나 보고 거기에 파생되는 질문을 17개, 그러니까 18개 정도로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36개 요 정도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현 고교 내신과 플러스 수능하고 이게 맞냐? 안 맞죠? 왜냐하면 안 맞는 이유는 일단은 내신에서는 어떻습니까? 적게는 40개, 많게는 60개 지문까지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지문당 한 개 문제, 많아봐야 두 개 문제입니다. 자, 수능은 어때요? 11번부터 17번까지 듣기 문제입니다. 18번부터 45번까지 독해입니다. 그리고 각 지문당 한 개 문제 또는 41번에서 42번, 43번에서 45번 이렇게 각 지문 한 개씩. 맥락을 이해하세요? 토플은 긴 지문을 한두 개 읽고 많은 양의 문제를 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거는 짧은 글들을 보면서 빠르게 스피드 있게 빨리 쳐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토플을 한다고 해서 지금 수능 대비나 고교 영어가 준비가 된다는 얘기는 거의 낭설입니다. 어, 토플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꽤 많아요. 제가 그런 학원들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이게 좀 알고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토플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이거를 준비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오히려 그런 인증 시험을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 전 탭스를 추천합니다. 탭스. 자, 탭스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서울대 교수진이. 자, 그러면 수능을 내는 출제위원들은 다 어디서 들어옵니까? 서울대 출신의 교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국에 퍼져 있는 물론 일반 다른 학교들의 그 영어 교육과 선생님들도 많죠. 하지만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서울대 영어 교육과 출신들은 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고교 선생님들? 다 서울대 출신한테 교육받고 그게 다 퍼져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서울대에서 내고 있는 탭스 유형과 수능 유형과 일반 고교에서 치러지고 있는 내신 버전이 거의 일맥상통하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한다 그러면 제가 탭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탭스를 씁니다. 저희 학원에서. 고학년이 되고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은 레벨이 높아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할 때는 탭스를 제가 넣기는 하는데 제가 탭스를 하라고 지금 종용하는 게 아니라 토플 할 거라면 탭스가 낫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토플은 좀 맥락이 좀 떨어진다. 여기에 조금 개인 사견을 붙이면 토플은 미국 이민자를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글밥을 자세히 읽어보면 미국 역사관이 뒤틀려 있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 글을 많이 읽다 보니까 미국 역사관이 너무 위화가 돼 있어.
미국 찬양하는 글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글밥으로 사실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거고 토플 시험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좋고 토플 잘하는 애들 영어 잘하는 애들 많죠. 하지만 굳이 질문 자체가 문법식 영어 하지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구문 독해 필요한데 구문 독해는 조금 수능 평가원 코드에 맞춰서 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 원어민 토플식 영어 중요하지 않다. 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좀 멀리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 질문을 하신 어머님이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원내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학습 방향 어느 쪽으로 잡을지 좋을지 수행 평가입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전 과목이 수행 평가 베이스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단언하고요. 그다음에 초등 영어 문법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초등 영어 문법 두 가지 명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 영어 말하기 베이스로 해라. 두 번째 독해할 때 번역하듯이 해석하지 마라. 자,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독해할 때 번역하듯이 해석하지 말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속도가 떨어지고 자꾸 말을 만들려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멈춥니다. 실제적으로 영어는 우리나라 말보다 훨씬 더 패러프레이징 된 글들이 많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이 일종의 문화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어, 뭐 토마스를 설명할 때 nice라는 표현을 썼으면 그 다음에는 generous 쓸 거고요. 그 다음에는 sophisticated 쓸 겁니다. 근데 내가 우리 아이가 sophisticated를 몰랐다고 해서 이 토마스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nice를 이해했다면 그냥 같은 맥락에서 generous, 그 다음에 gentle, sophisticated 다 같은 맥락으로 긍정적인 느낌으로 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속도도 잡고 전체적인 맥락도 잡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 그러면은 나무는 언제 하죠? 중학교 때 합니다. 하는데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번역하듯이 해석하지 말라는 거고 그다음에 말하기 베이스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틀려도 일단 말하기 베이스로 많이 시키어 버릇해야지 조급해져 가지고 문법이 들어오면요. 일종의 이런 거랑 같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자기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됩니다. 어 자기 검열을 한다는 얘기 이해하시죠? 왜 한국 사람들이 영어는 이렇게 오래 얘기하고 외국인 앞에 가면 작아지죠? 자기 검열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틀리면 어떡하지? 나 괜히 잘못된 얘기 틀린 거 얘기했다가 창피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할 때 이미 언어는 후퇴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문법을 할 때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일단 자신감, 틀려도 괜찮으니까 의사소통하는 게 먼저 자리가 잡고 그다음에 하나씩 교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문법이 먼저 들어와서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틀을 만들어서 막 써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문법을 많이 해서 영어를 어쩌든 어느 수준까지 올라온 사람들은요. 문장 얘기할 때 보면 투부정사를 그렇게 잘 씁니다. 왜냐하면 문법에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영어를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자연스럽게 배웠던 친구들은요. ing 형태의 분사 형태의 문장을 대단히 잘 씁니다. 그게 이 아이가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 왔는지 과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를 좀 쓰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때 영어 문법을 잘못 들어오면은 다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또 나오죠. 그러다가 중학교 대비 안 되면 어떡하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한다고 해서 중학교 대비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대로 잘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하기 베이스로 잘하면서 일종의 뉘앙스 파악하는 걸 좀 잘하고 이건 스킬을 쌓을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수행 평가를 잘해야 된다. 수행 평가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춘기 아이가 일어나 가지고 어머님 저는 이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아이는 전국에 한 명도 없듯이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잘 수행 평가가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초등 영어 문법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가 아니라 방법면에서 말하기 베이스로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초등 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하나일 때는 it is를 쓰는 거고 여러 개일 때는 they are를 쓰는 거고 이건 대명사인 거고 주어에 있을 때 주격으로 they, 목적격은 them, 그다음 비동사는 어 I일 때는 am을 쓰고 그다음에 they일 때는 are를 쓰는 거 이렇게 문법을 배운 아이는요. 계속 머릿속에서 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what is it?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디만 듣습니까? 완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완만 듣기 때문에 대답도 이렇게 나옵니다. book, water, pencil 이렇게 단어식으로 얘기하면요. 잘못 듣다고 지적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문장으로 물어봤으니까 우리 문장으로 대답하는 걸 연습하자. 그래서 what만 듣지 말고 선생님이 뭐라고 질문했는지 대답을 해봐. 그래서 what is it? 그러면 질문을 활용해서 is it? 그럼 거꾸로 it is 던져놓고 뭔지 들여다보고 그 사물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what is it? 했을 때 it's a book 이게 아니라 it is 말해놓고 본 다음에 봤더니 책이네. a book. 이 호흡법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말하기 베이스로 연습이 된 아이들, 문법이 그 아이들은 몇 개월이 지나서 선생님이 그러면 what are they?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이 아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일단은 they are 출발하는 거죠. they are. 그러고서 book. 여러 개일 때는 books라고 하는 거야. 이거 하나만 교정해 주면 되는 거죠. 이 아이한테는. 그럼 이 아이는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명사는 이렇게 쓰는 거고 단수일 때는 이렇게 쓰고 복수일 땐 they are를 쓰고 했던 문법을 배웠던 아이보다 훨씬 더 말하기 베이스로 영어 문법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 때 너 이게 왜 답이라고 생각했을 때 물어봤을 때 이 아이들이 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거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해요. 초상위권 아이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위권 아이들은 이거를 또 찾아내서 그 명제를 뽑아내요. 이건 이래서 답이고요. 이런 아이들은 절대 상위권을 못 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바른 감을 키우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스킬을 장착해라. 너무 초등 영어 문법에 얼마나 해야 된다는지 너무 매몰되셔가지고 그 스킬적인 부분을 처음부터 들어오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혹시라도 더 지금 현장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하시겠어요? 없으세요? 없으시면은 이만 저는 물러갈까요? 채팅. 좀 질문해 주셨어요. 지금 채팅창에 있네요. 교육청 영재원은 요즘은 오히려 시간을 많이 뺏는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경향인데 도 대표님, 왜요? 시간을 뺏어서 뭘 손해봤죠? 시간을 뺏김으로 인해서 뭐가 손해가 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부할 시간이 훼손된다? 아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아이가 과학적으로나 수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고요. 미인과 국제학교들이 최근에 꽤 생기고 있는데, 이거 일종의 대안학교거든요. 대안학교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입시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초등 저학년부터 가면, 미인과 학교들을, 음, 뭐 그거는 선택에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일반 가정으로 왔을 때 뭐 괜찮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정하기보다는 아이를 보시면 돼요.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잘 어떤 이겨내고 그다음에 학습적으로 부모님이 좀 물려주신 게 학습적으로 좀 괜찮다 판단이 들면 어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해력 좋고 태도가 괜찮으면 뭐 미인과 학교 뭐 초등 저학년부터 가는 거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건데 그 리스크는 항상 갖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종의 대안학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안학교. 초등 베이스의 국제학교들은 이런 리스크가 좀 있는 편이고 어 중학교부터 있는 중고등 국제학교 있죠. 중고등 국제학교.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뭐 제주국제학교 대표적으로 이런 학교는요. 그냥 가는 순간 국내 입시 포기 이겁니다. 국내 입시 포기. 그래서 그냥 그냥 외국으로 갈 생각을 하고서 보내는 거지. 그래서 국제학교보다는 저는 국제중학교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특목자사고 폐지된다고 해서 일반 중고 명문고 인근으로 이사가 했는데 오늘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사 안 가셔도 돼요. 이사 안 가셔도 됩니다. 음. 특목자 사고가 폐지가 돼도 여러 가지 좀 역학관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미리 뭐 머릿속에 있는 건 있는데 제가 아직 헌법소원의 여러 발표들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발표도 또 남아 있는 게 있는 걸로 제가 내부적으로 알고 있어서 이거를 미리 얘기하는 거는 왜냐면은 바뀔 수 있잖아요.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지만 궁금하시다고 그 예단. 음. 어 여기까지만.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제가 예단을 해 볼게요. 지금 현재 초육 특목자 사고 폐지되잖아요. 그러면 어 특목자 사고에 딱 걸려 있는 초육은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구사학번이 그랬고요. 수능 2번 봤죠. 그리고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삼촌분들이나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 81학번 81학번 학력고사, 81학번 서울대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한다고 합니다. 서울대 그 분들이 서울대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지울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러세요. 남편이 구사 아시겠네요. 그 수능을 2번 봤던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론 모두에게 다 유리한 건 아니지만 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용기 있는 자가 일단은 조금 기회는 많이 가져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칼로 재듯이 정부 발표대로 2025 학년도 특목자 사고 폐지 해 가지고 이게 탁탁탁탁 되면은 제 말이 틀린 건데 아마 일부 학교들이나 일부 좀 이렇게 미뤄지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죠?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것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벌어지는 갭, 거기서 오는 그 이득은 미리 준비한 친구들은 분명히 가져갈 겁니다.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딴데 가서 얘기 좀 마세요. 괜히 저 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그냥 어머님들만 잘 알고 계시고 저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는 설명이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지 그 뭐 초청돼서 다른 데 가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문제 소지가 있어서 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거고. 다른 거 질문 없으시면 저 마무리할까요? 9시 23 분이네요. 어 제가 설명회를 항상 진행하면서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어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머님들도 좀 들으시면서 '그래 딴 데에서 좀 지엽적으로 좀 이렇게 수박 걸달시기 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좀 자세하게 얘기했으면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 준비를 좀 하는데 좀 그런 맥락이 좀 통했는지는 좀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뭐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저희 두 잉글리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 많이 열심히 하시는 거 어머님들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카톡방 관리, 그다음에 밴드에 아이들 수업하는 영상부터 아이들에 대한 피드백 사실은 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가르치고 수업 준비하는 것도 되게 버거운 일이고 선생님들은 제가 되게 미울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쪼아대고 타이트하게 이렇게 잔소리하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되게 피곤하겠지만 선생님들이 피곤해야 또 무릇 아이들이 잘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피곤한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선생님들도 격려해 주시고 밴드에도 응원의 글 그다음에 단톡방도 좀 활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네 그렇게 서연이가 네 서연이 너무 이쁘죠 우리 서연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물러가고요. 네. 설명에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고 이 영상은 녹화가 돼서 제가 다시 또 밴드도 그렇고 제가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보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주변에 좀 알리고 싶다.' 그러면은 또 이것도 같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재원생 어머님들은 또 궁금하신 게 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원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또 드리도록 할게요. 어 제가 이 말 말씀대로 공부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성적이 인생을 대변하지도 않고요. 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윤택하거나 행복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진심으로. 하지만 공부 자체를 열심히 안 해 보고 노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해 봤던 친구들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를 이뤄내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뤄내고 안 이뤄내고 문제, 안 이뤄내도 되죠. 뭐 세상에 뭐 다 이뤄내야 되나요? 하지만 이뤄냈을 때 그 성취감과 그 기쁨, 거기에서 오는 자기 발전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꼭 살면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좀 아이들이 좀 배웠으면 하는 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조금 욕심을 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이런 공부하는 맛, 알아가는 맛. 그렇잖아요. 두 잉글리시 재밌게 가르친다. 재미는 말씀드린 대로 뭐 선생님이 재밌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때 그걸 재미라고 하듯이, 그렇게 재밌게 배워야 된다. 인생도 그렇게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재밌게 살아야 된다.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뭐 공부에 뭐 혈안이 돼 가지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제가 계속 말을 하면 어머님들 못 쉬시니까 제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두 다 안녕히 계시고요. 저는 또 원내에서 또 뵙겠습니다. 저 원내에서 자주 뵙겠다, 못 뵙는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어딘가 숨어 있거나 아니면은 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기 때문에 찾아주시면은 됩니다. 서연이 안녕. 오케이. 저는 가겠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